안녕하세요. 오늘 너에게 가는 길 GV 사회를 맡게 된 닥페이스의 썸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여의도에서 이 영화를 처음 보고 왔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그 PD님이 들어갈 때 휴지를 꼭 챙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괜찮은데? 나는 휴지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휴지를 들고 들어가서 나올 때 보니까 약간 물티슈 한 통이 들어있었고, 그래서 나오는 길에 저를 보고 다음에 GV 할 때 같이 와가지고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사회를 보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를 길게 들으시는 것보다 주인공들 모시는 게 좋겠죠? 네, 주인공분들 올라와 주세요. 네, 인사드리기 앞서서 하나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 뒤에 있는 오픈 채팅방 지금 다 들어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면 진행하는 사람이 수월하답니다. 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직접 손들고 좀 질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을 통해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이제 내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거나 아니면 조금 큰 목소리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비님부터 자기소개 이렇게 차례대로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비라고 하고요. 제 아이는 바이젠더, 페미니스트, 베이섹슈얼로서 트랜지션 마치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외웠죠 이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 비비안이고요. 전 또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오늘 일요일날 낮 시간인데 늦잠 안 주무시고 이렇게 일찍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분홍치마에서 활동하고 있고 너에게 가는 길을 연출한 변규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에게 가는 길 조연출을 맡아서 제작 기간은 절반인 2년 동안 이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세연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닥페이스에서 연주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1만 관객 이제 돌파했다고 얘기를 해주셨죠. 혹시 비비안님 약간 다회차 관람 어필을 한번 하셨었나요? 네, 제가 사실 일반에는 제 공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너무 1차 관람을 늘 외치고 다녀가지고, 근데 또 거기에 굉장히 다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영화가 사실 제목과 어떤 저희들의 정체성으로 봐서는 이렇게 퀴어 영화거든요. 그래서 퀴어 영화로 처음에 보러 오셨지만 또 두 번째 보시면은 안에서 가족들의 얘기가 또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나오니까 가족 영화로 보실 수 있고, 세 번째로 보면 나비님과 제가 또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 중년 여성들의 또 성장기 같은 이야기가 또 많이 녹아 있어서 여성 영화로 또 보실 수 있고, 네 번째는 드디어 인생 영화. 아시죠? 네. 제가 지난번에 영화 관람했을 때는 이거 예전 버전을 들은 것 같은데 4회차까지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1회차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같이 얘기 나눌 때 10만까지 가야 한다, 이 영화가 10만 관객이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고 10만 공약을 한번 업데이트 하고 갈까요? 저희가 이제 인건비도 있고 이렇게 좀 극장이 많이 열리지 못했는데, 사실 배급사와 제작사와 이제 제작 협력한 부모 모임이 되게 열심히 어쨌든 GV도 하고 있고,
이제 극장에서 이제 열심히 관객분들과 만나려고 노력하고 또 관객분들이 그만큼 사랑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1만이 넘었는데 사실 이런 마음을 보내주신다면 10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두 분께서 이제 공약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만이 넘으면 두 분이 헤이마마를 추시겠다.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계십니다. 헤이마마로 될까요? 헤이마마 두 분 추실 수 있나요? 연습하고 계신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N회차 관람을 해주셔야 저희가 10만 관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카톡방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현장 질문을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카톡방으로 질문 주시는 거는 이따가 이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그래도 고정으로 지부에서 나오는 질문을 저희 감독님 분량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두 분 주인공분들은 너무 팬들이 많아지셨대요. 그래서 막 대포 카메라를 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독님과 우리 조연출 연두 PD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감독님 이 영화를 처음에 내 영화로 좀 찍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처음에 이제 제가 연분홍치마라는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연분홍치마에서는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에 관한 영화를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3XFTM이나 이제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그다음에 종로의 기적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 오는 와중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용산 참사나 두 개의 문, 안녕이여로 플레이온과 같은 뭐 이제 그런 노동 문제나 혹은 철거민들의 이야기를 좀 다뤄오다가 다시 4년 전쯤에 이제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기획을 하던 도중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홍보 영상을 이제 제작하신다라고 하여 저희에게 의뢰를 주셨어요. 그때 이제 저도 촬영 현장에 갔었고 그때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카메라 앞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의 어떤 이야기나 순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었고 이게 단순히 이제 그냥 성소수자 부모 혹은 내가 부모라는 위치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다라기보다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차별적인 시선이나 혐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 부모님들도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경험담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 성소수자 부모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영화를 이제 찍어야겠다라고 같이 부모 모임과 연분홍치마가 약속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부모라는 존재도 이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독립된 인격체로서 이제 같이 대화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에게는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약간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저한테 있었는데 성장할 수 없는 사람 혹은 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냥 기성세대 그래서 나의 고민들이나 혹은 비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어떤 시선이 저한테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나는 부모와 계속 대화를 해나가야 하는 사람이고 계속 마주서야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의 포문을 열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나 혹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재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고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좀 촬영하고 나비님, 비비안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저도 겪어나가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촬영을 하신 거죠? 사전 취재 과정이 한 8개월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한 것은 2018년도 초였어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찍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한 6개월에서 후반 작업까지 한 8-9개월 정도까지 해서 이제 완성을 했는데 사실 편집하는 와중에도 이제
추가 촬영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부모님들과 연락해서 이제 한두 회차 더 찍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해왔습니다. 진짜 오랜 시간 같이 어떤 중요한 순간들,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함께 해오신 거잖아요. 그 아까 뒤에서 얘기를 할 때 부모님 두 분이 우리도 촬영했던 이 두 사람한테 질문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궁금하신 것도 질문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 저희 조연출 해주신 연두님이 그때 한 2년 동안 계속 감독님과 같이 촬영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묵묵히 성실히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자페이스 PD님 되셔서 저는 마치 제가 이렇게 키운 것처럼 되게 뿌듯하고 네 제가 굉장히 성취감이 있는데 그때 촬영하시면서 뭐 진짜 아 이게 작품이 돼서 나올까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들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좀 약간 힘드신 점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2년 동안 거의 옆에서 삶을 지켜보는 위치에 있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우선 찍으면서도 아 이거는 분명 영화에 나오겠다 싶은 장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준님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비비언님과 지민님 남편분이 함께 보는 자리에서 겸상을 하며 넷이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런 장면들은 전 미드에서만 봤던 장면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장면이 한국의 가정집에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 뒤에서 되게 신기해하고 되게 평화롭고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 나오지 않았던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나비님이 한결님의 트랜지션이나 생활전동 과정이라든지 혹은 트랜스 혐오 때문에 되게 마음고생하셨던 그 지난한 일들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통과하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저희가 저랑 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나비님은 이제 강아지 신통이랑 같이 아침에 산책을 하는 어떤 평화로운 아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비님이 이렇게 걸으시다가 이 옆쪽에 작게 핀 꽃을 하나 발견하시고 아직 1월인데 철집이 폈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 모든 시간이 지나서 그 한마디를 하시는 게 되게 영화같이 느껴지는 순간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되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영화는 어쨌든 성소수자 부모의 입장에서 두 분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함께 삶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어떤 여성으로서 살아온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 지점에서 너무 멋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오신 멋있는 분들의 삶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저도 그래서 일하러 갔다가 진짜 삶을 배워왔나 싶은 시간들입니다. 어려우면 여기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한편이 그게 더 무서운 말인데.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과정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몇 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지만 이 작품을 그렇게 예상하고 이제 촬영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 부모님들이 어쨌든 성소수자 부모라는 정체성을 갖고 성장해 간다라는 걸 찍는 것이 사실 목표였는데 그 와중에 한결림의 트랜지션 과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성별정정이 이제 기각 판결이 또 나면서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그 다음의 성별정정까지 또 함께 팔로잉 한다라는 제작팀에서는 그런 결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예준님이 성준님을 또 만나게 되고 성준님이 이제 비비안님과 그다음에 그 예준님의 어떤 관계를 보면서 나도 엄마한테 커밍아웃 하고 싶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결심하면서 또 이야기가 변해가면서 약간 계속 촬영의 포인트들이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되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촬영들이 이어져 나가고 조금 많아지기도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세연이 그러니까 사실 조연출이라는 조연출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씬에서 조연출이나 혹은 PD의 어떤 위치 같은 것들이 많이 보장되거나 혹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히 뭐 영화를 만들어도 사실 감독들이 되게 많이 존중받고 그다음에 되게 많이 회자되고 하지만 되게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되게 열심히 사실 그 시간을 견뎌와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영화가 같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2년 동안의 시간을 함께 견뎌준 사람이나 스태프들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 되게 감사했고 저도 세연이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장면을 끝까지 되게 넣고 싶었어요. 그 나비님이 철쭉을 보시고 정말 아무 연출하지 않았고 그냥 정말 이 2월에 기억 안 나셨어요? 정말 2월에 정말 그렇게 꽃이 펴서 그런 장면이 이제 우연히 녹음도 되고 촬영도 됐는데 이제 그걸 엔딩으로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 제작팀에서 꼭 이제 개똥을 치우는 장면을 엔딩으로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조금 얘기가 달라졌지만 그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같이 부모님들과 혹은 이제 스태프들과 그 촬영 현장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연치 않게 정말 영화적인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저희한테도 되게 좋은 추억이고 되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혹시 행사 운영 도와주시는 분 어디 계신가요? 아, 네. 그러면 저 채팅방이 제가 꺼져서 혹시 전달을 해주실 수 그러면 저의 사심을 섞어서 하나 질문 먼저 드리고 가도 될까요? 저는 영화 보고 나서 명장면이 진짜 많다고 느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제 마음에 꽂혔던 명장면은 해주이 시키야였을까 싶거든요. 나비님이 해주이 시키야를 재판에 들어가시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약간 내가 이렇게까지 이 영화를 보면서 빵 터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었는데 네 분이 생각하시는 명장면, 명대사가 있으면 짧게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비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공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영화에 나올 줄 알았으면 욕을 안 했을 건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욕을 하다니.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은 아무래도 캐나다 프라이드 축제였고요. 이 저예산 다큐에서 정말 엄청 많은 돈을 들여갖고 해외 로케를 했던 장면인데 비비안이 2박 3일 정말 짧게 다녀오셔서 고생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정말 아직도 이 영화의 가장 큰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인천 축제하고 비교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프라이드 축제에서 I love my Jason이라는 것이 제가 영화 보면서 실은 영화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미안해 그러시다는 저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지나고 그 장면을 보면서 가장 많이 마음이 좀 벅차올랐고 또 최종 각 편집본에서는 그 마지막에 부모님들이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입니다. 이 장면이 없었는데 최종본에 그게 들어갔거든요. 제가 영화 볼 때 오히려 가슴이 벅차올랐을 때는 그 I love my Jason이라는 그 장면 그리고 최종본에서 그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저도 정말 너무 많은 감동을 보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제가 힘이 되는 거죠. 그 장면이 저에게 가장 큰 장면이었습니다. 비비안님은 어떠세요? 나비님이 제 걸 얘기해 주셨으니 저는 나비님 저는 그 비슷한 결이긴 한데 한결님이 바닷가에서 이제 물놀이 하시는 장면이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한결님의 그 표정이나 그 분위기가 저게 진짜 자기 모습 그대로 지낼 수 있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인데 이게 이렇게 힘들게 성별정정까지 하고 그 지난한 세월을 마음고생 정말 하시면서 두 분이
이겨내고 그런 어떤 자유로움을 맛봤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저도 나비님처럼 그 마지막 부모님들 장면이 너무 진짜, 그러니까 저도 위로받고, 영화를 보시는 성소수자분들 혹은 다른 부모님들이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넣었거든요. 저희밖에 사실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수많은 부모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성소수자들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막 진짜 지금도 막 단체 관람을 막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계시고,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 계시지만, 그래서 그때 찍을 때 다 모이셨어요. 서울로 다 모이셔갖고 그 짧은 장면을 찍기 위해서 연분홍에서 이제 배관을 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찍었는데, 그런 어떤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게 화면으로 고스란히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어서 저는 그 두 가지가 너무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으로 살짝 넘어가 볼까요? 네.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응원의 말씀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오늘이 4회차 관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2분이나 있었어요. 엄청난. 네. 지금 첫 질문으로 저도 궁금했던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결 씨랑 예준 씨가 영화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예준이랑 저랑 성준 씨랑 지민님이랑 같이 봤어요. 저희 집에서 감독님이 가편집본을 가지고 오셔서. 근데 저는 정말 영화 시작하면서 제목 나올 때부터 끝까지 계속 울었어요. 아시겠죠? 제 성향을. 저는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제가 울어도 울고, 나비님이 울어도 울고, 예준이가 웃어도 울고. 그래서 계속 울면서 봤고, 예준이는 보고 나더니 자기보다 엄마가 더 주인공인 것 같다고 조금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성공한다면 괜찮다고. 예. 그래서 저희는 보고 나서 그 영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그때 가편집본 봤을 때도 사실 뭐 영화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감독님 워낙 편집을 잘하셔가지고 굉장히 기승전결이 있는 아주 짜임새가 좋은, 저희가 그거 보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각본이 없는데 마치 각본이 있는 것 같은 다큐다. 예, 그래서 성공할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영화 보고 영화가 굉장히 몰입도가 높고 깔끔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고 눈물 한 방울 하는 이거 성격 어떤지 아시겠죠? 그분 MBTI 혹시 완전 반대.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도 별 얘기가 없었어요. 한결이도. 그리고 한참 이렇게 다니면서 엄마 그래도 좀 뭔가 잘하고 있지 않니? 그랬더니 우리 애가 한결이가 좀 잘하고 있네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은 어렸을 때 한결이하고 좋은 친밀함을 아주 어렸을 때는 괜찮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캄캄했고 제가 좀 많이 도와주지 못했고 그리고 상처도 줬고 미안했고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이제 너의 성별정정 수술이나 그러니까 성정체성이나 이런 성별정정 과정을 많이 도와줬는데 나의 공을 좀 인정해주지 좋지 않겠어? 이런 뉘앙스를 얘기했다가 홈분에 한번 난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힘들었고 그것이 어느 과정을 거쳐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흉터 같은 게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한테 이제 그래 지난 일은 있고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 라고 얘기하기는 좀 뻔뻔한 것 같았어요. 보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으니까 지금 괜찮다고 해도 나는 엄마한테 잘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채근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런 영화에 대해서 뭐 제 성격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도 왈칵 그렇게 어떤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것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영화 제가 마지막 그 스위스 관련 장면을 찍을 때는 실은 저는 마음속에서 이 영화가 개봉할 때 이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몰랐는데 그때 우리 아이하고 같이 내가 이 영화를 볼 수 있을까? 이 얘기한 것을 같이 볼 수 있을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좀 했었는데 올해 이 영화가 개봉이 되고 나서 조금 저희 아이가 뭐 바로 말로 한 건 없지만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되게 감사하는데 영화를 통해서 단지 영화로 이렇게 기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도 제 삶에 정말 많은 질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 아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하게 됐고 저희 한결이 역시도 이 영화에 계속 카메라에 노출되면서 자기 삶과 엄마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방금 나비님이 얘기해주신 장면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이어서 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결님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다면 그에 대해서 외롭지 않게 아프지 않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에서 그 소리 없이 많이 우셨다고 남남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많은 위안이 되는 장면이었고 살면서 오랫동안 마음을 품을 것 같은 문장이다. 근데 한결님께서 그 장면을 보셨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대화를 하시거나 얘기하신 게 있는지.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왜 또 현실 보자랑 별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넘어갈까요? 요거는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이제 직업을 직접 보여주시고 강조하는 장면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직업을 드러내서 얘기를 해주셨던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분한테는 그 직업을 드러내고 뭐 예를 들어서 나비님은 소방관을 아예 같이 가가지고 찍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동료들의 눈치라거나 좀 부담스럽다거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모 혹은 엄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끌어내야 하는데 이제 두 분을 처음 설명할 때 이분들이 어쨌든 직업이 있는 분들이고 자신의 삶을 계속 읽어온 사람들이다라는 부분에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있었어요. 그냥 이제 요즘엔 다 그렇진 않지만 엄마라는 것을 묘사할 때 막 이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이가 커밍아웃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고개를 숙이고 막 걸레질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막 설거지하는 뒷모습이 막 나온다던가 그런 장면들을 쉽게 상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꼭 여성을 그렇게만 묘사를 해야 되나? 물론 가사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거나 당연히 오히려 존중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되게 여성들도 그리고 특히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시는 엄마들도 다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고 직업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저는 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비님과 비비안님도 물론 되게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직장에서 어쨌든 커리어 우먼으로서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에게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또 아이의 트랜지션의 과정에 있었을 때 어떤 성장을 해나갈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확장해 나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부모님들의 직업 소개가 꼭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제작 과정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관련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 감독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해요. 사실 저도 이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사실 유니폼을 입고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항공사는 유니폼을 입고 이제 유니폼 어쨌든 회사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걸 입고 어떤 영상에 나갔을 때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되고 허락을 득해야 되고 뭔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실 좀 그게 저는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영상에 대해서 또 막 감수도 하고 하니까 그게 조금 저는 번거로워서 사실 유니폼을 안 입었고요. 안 입어도 어쨌든 표현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직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는 걸. 근데 그 맥락으로 보면 어떤 아이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그래 내가 엄마니까 할 수 없지 뭐 받아들여야지 아인데 뭐 이런 어떤 모성에 어떤 호소한다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나는 이렇게 선택했다고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는 결혼을 하면 여성이 직장을 관둬야 되고 임신을 하면 관둬야 되고 휴직 제도라는 게 없던 시절에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때 휴직 제도가 생긴 그 첫 해에 제가 휴직을 들어갔고 어떤 약간 선구자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물론 육아와 뭐 병행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내가 그때마다 이런 선택을 해서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잘 이어오고 있고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아이를 뭔가 받아들이고 아이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런 문제들이 그냥 엄마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거로는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의 직업을 보여주고 내가 여태까지 직업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 모습과 함께 나는 아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난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두려웠고 뭔가 차별적인 발언도 했고 하지만 내가 알아가면 되고 알아가서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고 알게 되는 만큼 보이니까 그런 어떤 선택을 했다는 거를 좀 영화에 저도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이 직업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그런 촬영을 하고 제가 이 다큐 나오기 전에도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뭐 이런 데도 나가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많이 찾아보신 분들 아실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회사에서도 다 알게 됐고 저도 당연히 다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제가 그냥 누군가에게 늘 얘기를 했을 때 늘 응원을 해주고 뭐 저한테 다 잘한다고 해주고 지지한다고 해주고 하는 말들이 저는 되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함 없이 지금도 저는 늘 커밍아웃을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영화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제가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입 아프게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나중에 휴가 사유서도 쓰셨잖아요. 네, 휴가사에서 나왔던 공적 서류에다가 꼭 그걸 당당하게 쓰는 모습을 좀 어떻게든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걸 카메라로 열심히 찍으셔가지고 영화에서 보니까 저건 되게 상징적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이제 다큐의 어떤 대본의 형태를 있지만 다큐 촬영이 되는 저희 대상자들은 어떤 장면을 넣을지 알 수 없고 또 감독님이나 이렇게 카메라를 갖고 오면 실은 카메라를 의식하면 뭘 잘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특히 저희 변기리 감독님이나 서현 PD님이 사람을 되게 무장해제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도 전혀 어떤 의식이 안 돼요. 편안하고 자유롭게. 그러니 저렇게 욕을 많이 했죠. 설마 저걸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도 제가 이제 어쨌든 뭐 뭔가 연가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쓰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사실과 다른 걸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걸 어떤 공적 서류에 남기고 싶었고 그렇게 이렇게 썼었고 저는 뭔가를 하면 가장 개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든 사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든 좀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또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방관으로서 가끔 언론 매체에 많이 나왔고 그래서 와서 같이 뭔가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구했고 또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뭔가 직장이나 이런 데 카메라가 들어오면 사전에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또 까다롭거든요. 관공서라. 그래서 저는 허락을 구하기보다 용서를 구하는 걸로 일단 찍어 찍고 나서 나중에 영화가 몇 년 후에 나와가지고 뭐 오라가라고 징계한다고 뭐 징계 하나 먹고 말지 뭐 그럼 찍었습니다. 오늘 나비님 어록을 하나 갖고 싶어요. 허락을 구하기보단 용서를 구해라. 해주십시야. 약간 이런 걸 포함해서 몇 가지 계속 어록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그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두 분 질문을 같이 읽어드리고 한 번에 같이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민님은 2회차 관람을 오셨대요. 그리고 몇 해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커밍아웃이 시작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엄마랑 같이 오고 싶으셨다고. 근데 엄마한테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는지
아쉽게도 함께 오지는 못하셨는데 이제 두 분 다 질문의 마지막에 이제 막 커밍아웃을 받은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동료로서 해주실 수 있을지. 커밍아웃을 사실 당사자들이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 무거운 마음을 갖잖아요. 아까 그 질문에도 나왔듯이 내가 엄마에게 고통을 주는 건 아니니까 뭐 엄마의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저희 아들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도 내가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면 이 집안의 평화가 깨지고 우리 집은 불행해질 거야. 엄마 아빠는 굉장히 슬퍼할 거고 불행하게 생각할 거야 하는 그게 이제 있었는데 그것도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이죠. 본인도 이런 사회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되게 힘든 7년을 보내고 커밍아웃을 이제 더 이상 본인이 못 견디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커밍아웃을 꼭 해야 된다고 저희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꼭 얘기를 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주체는 나예요. 부모님은 사실 평화를 좀 깨도 돼요. 불행해지지 않아요.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런가 봐요. 제가 요즘 인터뷰를 이런 걸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한테 부모는 첫사랑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좀 지켜주고 싶나 봐요. 좀 이렇게 고통 안 받게. 하지만 뭐 커밍아웃을 받아서 아프거나 쓰러지거나 죽은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 죄책감 가지는 거를 당사자들이 조금 라이트하게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 본인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사실 커밍아웃을 받으면 영화 배우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전환을 하면 내가 우리 엄마를 영화를 배우를 만들어줄 기회를 내가 주는 거잖아. 뭐 이렇게 또 생각을 전환하시면 되고. 근데 엄마가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이게 선물인지 모르고 폭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물이죠. 폭탄의 모양은 했지만 속을 열어보면 선물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몰라서 그거 선물의 가치를 모르시면 그거는 부모님 몫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커밍아웃 할 때 저는 너무 죄책감, 무거운 마음 이런 걸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그런 저희 아이가 7년 동안 자기 혼자 힘들어 했다는 거를 사실 생각하면 제가 영화에서도 많이 우는 게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나서 우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때 내가 함께 해주지 못했다는 어떤 이 힘듦이 있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늘. 그래서 진짜 죄책감 가지지 말고 좀 가볍게 영화배우도 될 수 있어 엄마. 기회를 잡아봐. 이런 마인드 중요합니다. 영화배우 될 수 있어 얘기하시면서 눈물이. 항상 힘든 걸 생각을 하니까 당사자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실은 이런 선물이라는 걸 드렸을 때 부모님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당사자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부모님이 그동안 살아오신 세계관이나 자식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시겠죠. 실은 성소수자가 아니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기대나 뭐 본인의 의도가 있다 그러면 좋은 자식이 본인의 기대와는 다른 학교를 선택했을 때 혹은 다른 배우자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라거나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럴 때도 부모님은 화를 내세요. 그럴 때도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그리고 뭐 특히 이번 성소수자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부모님에게 가장 인생에서 고통을 주는 것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거칠지만 한 번의 기회죠. 실은 부모가 50 넘고 뭐 60 넘고 해서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상을 알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요. 본인이 큰 파산을 당했다거나 큰 병을 겪었다거나 그런보다 더 큰 수도 있는 그런 기회지만 자식이 어떤 생각해보지 않았던 성소수자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부모님이 또 어떤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그런 기회나 선물로 받아들일 것인지 내가 왜 저런 자식을 낳았고 저 자식은 왜 나한테 폭탄을 던졌나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는 그 부모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좋다 나쁘다 그렇지만 정말 자식을 많이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부모님은
그때 많은 생각을 하시고 본인의 세계관도 넓어지고 자식에 대해 좀 더 친밀감을 갖게 되고 그렇죠. 처음에 그 얘기했을 때 그 긴밀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살고 지내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이걸 얘기를 하고 나서 힘들지만 받아들이고 나면 정말 자식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비비안님이. 그런 느낌이 들 텐데 그걸 어떤 커밍아웃을 받고 계속 물론 시간은 필요하죠. 시간을 들여야죠. 기다려줘야 되겠지만 계속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친밀함을 다른 부분에서도 갖지 못했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거지 이걸 얘기했다고 해서 자기가 부모를 크게 힘들게 했다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부모의 문제고 부모의 평온을 깨는 것이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질 필요 없는 것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커밍아웃을 할 정도 되면 내 존재가 부서질 지경이 되어서 커밍아웃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보면 도와달라 혹은 부모님한테 진실한 내 모습을 보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고 계속 거부한다 하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 그런 가족에게 얼마나 더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내가 부서져 가면서까지 맞춰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가족은 좀 안전이별을 하거나 버려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비님이 이런 얘기 해주실 때 너무 안심이 됐던 게 이 영화가 되게 그 나비님과 비비안님 같은 그 부모님이 아닐 것 같을 때 우리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외로울 것 같거든요. 근데 나비님이 얘기를 해주실 때 꼭 가족이 그 뿌리일 필요도 없고 가족이 꼭 안전한 공간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 해주셔서 좋았고 그리고 그 약간 실용적인 질문들 붙여가지고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과 어떤 방식으로 커밍아웃 이후 얘기를 하셨는지 어떻게 해줘서 더 일찍 받아들일 수 있었다 혹은 뭐 노력해서 서로 쓴 꿀팁 같은 것이 있다 그런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그 당사자가 먼저 나가서 활동을 해도 되냐 이 질문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런 케이스예요. 먼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가서 몇 달을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이렇게 커밍아웃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받고 그래서 저희한테 편지로 커밍아웃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편지에 쓴 문구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가 저는 아직도 있지만 그 문구를 쓰시면 좀 성공 확률이 높으실 것 같아요. 그 문장이 뭐냐면 엄마 아빠는 기뻐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엄마 아빠를 너무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니까 엄마 아빠가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줄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문장이 진짜 마음을 울리거든요. 부모님들의. 이 문장을 꼭 인용하시면 좋겠고 네, 꿀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먼저 나가서 뭐 저희 아이도 뭐 자원활동 이런 걸 좀 했더라고요. 키퍼 같은 데 갈 때 깃발도 들어주고 하는 자원활동을 한 다음에 준비를 해서 부모 모임에서 만든 그 인터뷰집 책자가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은 그게 커밍아웃 스토리로 지금 서점에 다 깔려 있지만 제가 커밍아웃 받을 당시에만 해도 그 책이었고 나는 성소수자 부모입니다 하는 먼저 겪으신 분들이 쓰신 책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되게 그 책을 보고 위안을 받고 안도감을 느끼고 좀 소속감도 느끼고 고립감도 없어졌어요. 나 혼자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부모님들이 처음에 커밍아웃 받으면 그게 제일 저는 힘들었거든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구나. 성소수자들이 본인 정체성 알게 됐을 때 그게 힘들잖아요. 고립감. 그래서 스스로 사실은 벽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겠다. 안 해야지. 나는 평생 비밀로 살아야지. 근데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커밍아웃 받았을 때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겠구나. 나는 평생 이걸 비밀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저도 저희 아이 손에 이끌려서 사실 커밍아웃 받은 한 달 만에 부모 모임에 나가게 됐는데 한 달 나가고 두 달 나가고 계속 나가면서 제가 벽장 안에 있는 제가 부모 모임에 감으로써 힘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벽장 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게 자식들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부모님 스스로 사실은 힘을 얻고 스스로 문을 열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가능하려면 부모님 모임에 모시고 오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합니다. 한 번만 모시고 와라. 우리가 딱 잡아서 교육을 딱 시키고 저희가 부모 모임에서 진짜 그 성 정체성, 지향,
젠더 표현 이런 거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초 단계부터 쏙쏙쏙 이해가 잘 되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진짜 몰라서 두렵고 그런 무서운 마음 우리 아이가 정말 성소수자로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부모님들이 제일 큰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 걱정이 좀 모양이 변해서 폭언으로 나가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말로 나가기도 하는데 부모님들은 사실 그게 제일 걱정돼서 하는 거니까 그 걱정이 없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시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은 저희 부모 모임 오시면 싹 없애드리니까 개인별로 조금 학습의 속도는 차이가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커밍아웃을 뭐 레즈비언인 줄 알았을 때 아이가 어렸을 때 레즈비언인 줄 알았을 때는 따로 받은 건 없었고 부모 모임에 이렇게 갔을 때 저희 아이가 트랜스젠더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 저는 저희 아이가 트랜스젠더인 줄 알았고 그래서 트랜스젠더인 것을 왜 내가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트랜스젠더인 걸 넌 얘기하지 않았니? 라고 하니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많은 신호를 보냈는데 엄마가 모르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나는 레즈비언 친구를 봤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내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트랜스젠더를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가슴이 너무 불편해. 난 남자가 되고 싶어. 또 항상 남자 중에 서고 싶어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가 죄는 아니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우리 아이가 홍구정이 났는데 나는 내 입장에서 내가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이렇게 책임 추궁을 당해야 돼? 나도 억울하다면 저희 아이 입장에서는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혐오에 혹은 차별에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더 억울하죠. 본인의 존재를 표현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부정당하고 상처를 받은 저희 아이가 더 억울한 거죠. 실은 저도 그 전에 실은 이런저런 많이 공부를 하고 어떻게 연대감을 갖고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아이가 성소수자인 걸 알고 나서 저도 비로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모르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 이게 참 정말 부끄러운 말이구나.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계속 얘기했구나. 그 의식 자체가 없이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삶에 굉장히 큰 부분이 바뀐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이를 처음에는 돈납치고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조금 더 노력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만큼 하면 되지 뭘 더 해. 그랬더니 또 그러면서 제가 너 자꾸 그러면 나 부모 모임 활동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이가 저한테 더 화를 내더라고요. 시스제인데 횡포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폭력이다 횡포다 막 그러는 거예요. 되게 억울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이가 그만큼 저를 믿었고 기대했고 엄마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은 부모 모임 나갈 때도 제가 나는 그 자녀 모임 안 나가도 돼. 굳이 내가 뭐 불편한 게 없는데 라고 했는데 저희 아이가 말하기를 엄마한테 부모 모임 나가자고 하는 건 엄마가 거기 가서 조금 더 활동을 해주길 바라기 때문이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조금 더 어른들이 노력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한다면 누군가 꼭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가까이서 본 사람이 뭔가 할 필요가 있었고 또 그간 우리 사회가 그 판사님 말씀처럼 성소수자에게 관대하지 못한 사회인 거죠. 관대한 사회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관대하지 못한 사회에서 지금이라도 뭔가 좋은 사회로 바뀌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그 노력을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 먼저 아는 사람, 가까이에 성소수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걸 누가 해주길 바라기 전에 이 질문을 이 머릿속에 들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순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일하기보다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하면 좋겠다. 특히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가시화가 필요하다.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저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주교 신자이신데 우리 아이는 신이 주신 특별한 귀한 일부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소수자 자식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스페셜 에디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특별한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좀 되기 힘든 50 넘고 20 넘은 중년의 어른들이 이렇게 세상을 바꿔보는 것들이 되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팁이라고 하는 것은 비비안님 말씀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영화나 자료를 드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부모 자체의 어떤 생명력, 부모님의 어떤 부모님의 그 인간에 대한 기대 그것밖에 실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정말 좋은 어른이거나 그런 어떤 씨앗이 있는 분 같으면 자식을 위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애써보고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른들 입장에서 성숙자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사자 여러분들의 안전이에요. 커밍아웃 하거나 안 하거나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안전해야 되고 또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이런 성숙사에서 사회에 혹은 가정에 어떤 폐를 끼친다라고 생각을 절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당당하게 압도적으로 당당하게 본인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누가 불편한 시각을 낸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분한테 같이 드릴 수 있는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드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지친 하루를 많이 보냈었는데 당당하게 좀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근데 조언이나 응원 혹은 좀 필요한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야기를 좀 다루고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그 두 분의 입장에서도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연주님 먼저 하실까요? 사실 그런 관객분들이 되게 와주셔서 이제 꼭 GV를 되게 늦게까지 보시고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랑 사진 찍고 이렇게 가시는 걸 이제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때가 제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셔서 영화를 보시고 내 부모님들이랑 왔다 이런 말씀을 꼭 해주시고 가시는 관객분들도 있고 오늘 이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좀 용기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들이나 후기를 올려주실 때 사실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용기를 내거나 혹은 나를 드러내놓고 꼭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이나 저도 내 안에 그런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가 이성애자들이 이제 이성애자다라고 굳이 커밍아웃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나의 되게 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려면 되게 표현을 하고 드러내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회가 이성애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현실에서도 뭐랄까요, 정말 간단한 질문들조차 사실 성소수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질문들이 많죠. 너 남자친구 있냐? 라던가 혹은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냐라는 그 말 안에는 언제 남자 만나서 결혼할래? 라는 말들. 근데 그랬을 때 그런 질문들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나는 어디서부터 이 사람한테 어떻게 내 존재를 설명해야 하지? 라는 그런 물음들에 계속 맞부딪히면서 되게 대화할 사람들이 점점 좁아지나? 나의 세계가 점점 좁아지는가? 이런 위기의식이나 그다음에 불안감? 때로는 넘어서서 되게 공포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도 GV를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관객분들의 어떤 후기 같은 걸 보면서 그래도 조금 바뀌고 있나? 라는 어떤 뭐랄까 이렇게 메시지 혹은 그런 울림 같은 것들이 보일 때 저도 조금씩 용기를 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영화를 보거나 혹은 이 영화를 통해서 파장되는 극장 밖의 이야기들이 사실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뭐 이제 술자리나 혹은 식사 자리에서
파생되는 이야기들 혹은 이제 이렇게 아까 이제 부모님한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난 커밍아웃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저는 극장 밖에 또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작은 이야기이거나 혹은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사실 이렇게 시민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그런 되게 소중한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 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러한 어떤 용기나 움직임에 되게 마음을 보태주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방금 보내주신 그 메시지에 되게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한 1분 정도만 제 시간 제한했는데 감독님도 멋있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 작업에 참여하기 전에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겁도 많고 되게 작은 키어였거든요. 주변 사람 아무한테도 커밍아웃 하지 못하고 살던 되게 겁 많은 사람이었는데 되게 우연히 좋은 제의를 받고 같이 작업하게 되고 이제 나비님, 비비안님이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면서도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어떻게든 알아가시려고 막 몸을 던져서 치열하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그게 위로도 많이 되고 힘도 많이 되고 세상 어딘가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좀 믿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 더 이상 내가 나랑 싸우지 않아도 되구나 라는 편안함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 당시에는 사실 관객분들을 얼마나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이 봐주실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키어든 키어가 아니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든 다른 의미의 응원의 마음들을 보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얼굴들을 함께 보여주면서 저는 그게 되게 힘이 되는 순간이 지금도 되게 힘이 되는데 질문을 주신 분들 조금 더 그런 걸 받아가시고 마음을 편해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큐프라임 찍을 때 캐나다 그 성소수자 부모님들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부모님들하고 서로 커밍아웃 얘기를 하다가 저는 21살의 아이가 커밍아웃 했는데도 저는 정말 너무 많이 울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울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보장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성소수자라는 걸 알게 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슬프지 않다. 예. 차별금지법도 있고 동성혼도 법제화도 있고 동반자법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그냥 내가 온전히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 이런 거 너무 당연히 있고 고용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거 내가 차별을 받았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뭘 도와줘야 되나 생각하지 그게 그렇게 정말 절망할 일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커밍아웃을 빨리 하더라고요. 10살, 11살일 때까요. 그때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편견이 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접하고 우리가 지금 성소수자들이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 게 그냥 그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일단 너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그건 왜 그럴까? 그건 법이 없어서다. 그래서 그런 게 잘 보장이 된다면 사회는 지금도 물론 변해가고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확 변하는 어떤 시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이런 영화를 보면서 또 마음의 따뜻함을 안고 가시고 저희 영화 보고 많이 우신 만큼 좀 후련해지시고 또 위안도 받으시면서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편이나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아주 상식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보편적이긴 하지만 항상 세상은 보편만 가지고는 도태되죠. 자연도 변이가 있어야 진화하는 거고 또 창조가 있어야 계속 나아가는 것이지 다 똑같은 어떤 통일이나 보편만 있으면 안 되고요. 사람도 우선 조금 특별하면 동물계에서도 자꾸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편하는 거, 보편적인 거
뭐 사람 많은 편에 서고 싶은 거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만 있으면 세상은 정말 도태되고 망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 부모도 성소수자의 부모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데 나아가서 조금 더 남보다 특별한 존재, 하느님의 특별한 한정판 에디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작을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 시작을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자부심을 갖고 같이 연대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페이스에서 온라인 키퍼 기획할 때 같이 했던 디자이너님이 밑줄 그었던 말을 인용해서 인터뷰에 나갔었는데요. 그 내용이 세상의 비밀을 먼저 알아챈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 어떤 방향을 미리 보고 온 것 뿐이다. 뭔가 이런 얘기를 인용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영화를 보시고 대화 나눈 시간들이 좋으셨다면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극장 밖에서의 대화가 또 하나의 운동이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10만 관객 한 번 더 헤이마마를 보고 싶으시다면 10만 관객을 위해 다이스 관람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박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